지난 2006년 6월 26일 이날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후보 중 한 사람인 김능환 판사. 사법계 안팎에서 실력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날 질문으로 25년 전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오송의 사건 판결 당시 주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심은 아니셨고요. 혹시 그 판결하고 난 다음에 인사상이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네.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판결이 지금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타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후보자? 그 당시엔 그게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옳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저희 재판부가 냈습니다. 1982년 12월 8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 하나가 보도된다. 오송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들은 놀랍게도 전현직 교사들. 교사 간첩단이라는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하게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오송에는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군사 정권의 살인 공작이다. 그 교사들이 바로 빨갱이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게 되면 5공화국의 철권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이고요. (1983년 7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오송회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1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등은 모두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방송국 간부로 근무하는 지식인인 자들로서 북한 괴뢰 집단이 국가를 변란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로서 검찰은 오송회 사건의 주범으로 국어교사 이광웅을 지목한다. 군산 제1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이광웅은 일찍이 사회주의를 동경, 1978년경부터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동료들에게 전파했다. 1980년 겨울에는 광주 5.18의 주모자로 알려진 윤한봉을 만나 반정부 비판 의식을 강화했다. 또 고려민주연방제 등 북한의 시정 방침 등을 듣고 동료 교사들을 포섭 오송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 너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나 이광웅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문단에 정식 등단하여 3권의 시집을 낸 이광웅. 오로지 좋은 시를 쓰고 싶었던 시인은 오송회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52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는 이념이나 사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단히 서정적인 그리고 어쩌면은 통일조국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이 못지않았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족적 서정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전북 군산 제1고등학교. 사건 당시 지방 명문 사학으로 떠오르던 신설 학교였다. 당시 학교 이사장은 전국에서 실력 있다는 교사들을 스카우트했다. 25년 만에 다시 학교를 찾은 이 사람들 역시 그렇게 뽑혀온 교사들이었다. 그러나 새 일터가 되리라던 희망은 무참히 짓밟혔고 학교는 이들의 인생을 모질게 뒤흔들었다. 못 사놓게 하고 그랬잖아요. 올리지를 못하게. 교무실에 있다가 경찰에서 형사들이 와서 연행해 왔습니다. 아, 직접 여기로 왔어요? 네. 순수하고 열정 넘치던 교사들. 그러나 1982년 11월 2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들은 가자마자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다. 이상해지더라고 얘기가. 처음에 가자마자 이광웅이는 빨갱이야 하는 식으로 이제 몰고
이 자식들은 안 되겠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 곳이 이제 세단차에 이제 실려서 밤에 이동을 했어요. 대공 분실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된 뒤에야 시집, 병든 서울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광웅은 오장환이 작시한 병든 서울 시집을 1958년 5월 중순경 선배에게서 빌려 읽고 감명한 나머지 이를 노트에 옮겨 적어 보관하여 왔던 바, 이는 공산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등 국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구사하고 있는 용공적 불온시이므로 국계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서울은 1940년대를 대표하던 시인 오장환의 시집이다. 그러나 오장환은 월북 작가. 당시 금서로 묶였던 월북 작가의 작품을 돌려본 것이 죄가 되었다. 경찰은 이광웅이 병든 서울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광웅 선생님이 해방 후보 공간 때 네네. 필사를 해놓은 걸 아마 안부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박정호 선생님이. 네. 국어교사 박정석에게 시집을 빌려본 제자 하영춘은 스승에게 돌려주려던 병든 서울을 시외버스에 두고 내렸다. 최근 버스 안내양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 군산 쪽에 신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공 분실이라고 했잖아, 안기부. 네. 네. 복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책 주인을 찾아내는 단서는 책 표지였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처럼 내가 이렇게 묶었거든요. 근데 이제 묶을 때 상장 표지가 있어요. 상장 표지가 좀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군산 제1고라는 이름이 이제 그 상장 표지에 있으니까 이게 제1고 선생 그 소행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모양이더라고요. 병든 서울 때문에 이광웅을 비롯해 교사 3명이 연행된 지 사흘째. 이번에는 또 다른 국어교사 강상기가 연행된다. 시집받은 거 있지? 시집이요? 무슨 시집이요? 오장환인가 뭔가 하는 시에 병든 서울이라는 거 있잖아. 강상기 역시 이광웅에게 빌려 읽은 시집을 대라며 추궁당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이 사람이 이광웅이가 당신한테 줬다는데 왜 딴 소리야? 강상기는 이광웅과의 대지를 요구했고 잠시 후 지칠 대로 지친 이광웅이 들어섰다. 이 선생님한테 그 병든 서울이라는 그 시집 줬다 그랬어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강 선생한테 뭐 하나 준 거 같은데. 아니요, 난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하나 준 것 같은데 자꾸 그래. 뭐 하나 줬다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 김지아 시집을 나한테 준 거 아니냐고 그랬지. 그때 김지아 시집이 그뭐 그랬나?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지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수사관은 또 김지아 시집 그것도 불원문서야. 이 사람들 말이야 아주 큰일 날 짓 들어오고 있구만. 막 그러는 거라. 이광웅과 강상기가 주고받은 시집은 김지아의 불기. 한국에서는 출판 금지로 묶여 일본에서 출간된 이 시집 안에 문제의 시 5적이 들어있었다. 그 시절 김지아를 읽는 건 역시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광웅에게 김지아의 불기를 건네준 사람은 문규현 신부였다.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광웅 선생님을 내가 그 문제로 사지로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바로 밝히는 것이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소명이다 하는 소명감에 의해서 이제 정말 고민 많았어요, 정말. 이후 병든 서울과 김지아를 돌려받다는 이유로 군산 제1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대부분 국어나 영어, 미술교사로 문학과 시를 논하던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간첩 용의자 이광웅을 수사하는 데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라고 했다. 그러나 연행과 동시에 대공분실로 끌려간 그들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불법 연애, 불법 구금이 시작된 것이다. 이광욱이 이렇게 썼잖아. 이광욱한테 들은 얘기 있잖아. 대공부실로 끌려간 뒤 집중적으로 추궁당한 것은 국어교사 이광웅의 평소 행동 중 수상한 점을 대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간첩으로서의 혐의 사실을 진술하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써야 했다. 똑같은 자술서를 수백, 수천 장씩 썼다. 쓸 말이 없다고 버텼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말로만 듣던 온갖 종류의 고문이 그들을 기다렸다. 그럼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탁자 두 개에다가 통닭처럼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씌우고 물을 코에다 붓는 거죠. 막 물고문이죠. 막 육신이 막 찢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은 보니까 물고문은 이 몸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고문 하려면 순서가 먼저 물고문부터 먼저 따라간다는 거예요. 빨리 벗으란 말이야! 물이 묻은 맨살에 구타와 전기고문이 가해졌다. 격식고 나니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광훈한테 어떤 지령을 받고 어디 가서 배를 구했느냐,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돌리니까. 그러면 했다. 어디 가서 했느냐. 해망동에 그 부둣가에 있는데 그 배 타는 사람들 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배 구하러 알아보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북을 내가 한 3번쯤 왔다 갔다 한 걸로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코미디더라고요. 아주 지내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백면서생의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다. 1980년 5월에 광주를 무력 진압한 공안당국은 5.18을 배후 조종한 불온한 세력의 상징 윤한봉을 잡는 데 주력했다.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은 말하자면 대어였다. 그런데 이광웅이 바로 그 윤한봉을 만나 좌경화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동료 교사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광웅은 80년 겨울 윤한봉을 만났다. 이광웅 선생님을 만난 게 80년 겨울이었는데 이광웅 선생님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 사셨는데 네. 그분 댁에가 이제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여동생 집에 찾아온 거죠. 네. 저는 이제 방해가 문간방에 아파트 문간방에 딱 숨어 있는데 네. 벨소리 나오고 그러면 긴장할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라고. 네. 다 우리 식구라고. 이광웅 선생님이 이제 반갑게 광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네. 자기도 분노에 치를 떨어갖고 당시에 잠을 며칠 못 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뭉클하죠. 그렇다면 이광웅은 정말 3차례에 걸쳐 윤한봉을 만났던 것일까?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5일간이라는 건 난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네. 이를테면 이제 꼭 그놈들이 이거 풍기는 그 지도장 내용으로 본다면은 네. 뭐 내가 무슨 5일 동안 무슨 뭐 교육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네네. 꼭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네. 게다가 윤한봉은 오송의 사건 훨씬 이전인 4월 29일 레오포드 무역선을 타고 옵니다.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상태였다. 더는 이광웅과 윤한봉이 엮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안당국은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너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야? 네가 존경할 사람이 누구냐고?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그게 누군데? 어디산 놈이야? 역사학자 신채호입니다. 이 자식! 죽은 놈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되란 말이야!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느냐, 누구 영향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배였던 조성용 선생님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때, 뭐 이광훈한테서도 조성용 얘기가 나왔어. 뭐 이러더라고, 지들끼리. 그러면서 아마 이제 조성용을 엮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으로 근무하던 조성룡이 전격 연행됐다. 당신 말이야. 그래요. 이광웅이 알아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광웅이가 간첩이라 이 말이야. 간첩. 조성룡이 연행된 것은 그도 한때 군산 제1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학교에 적을 두었던 것은 1978년, 딱 1년이었다. 그 무렵 조성룡은 이광웅, 박정석 등과 자주 어울렸다. 왜 끌려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는 걸 깨달은 것은 대공 부실장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 벽에 그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 조직 도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광훈 선생 이름도 보이고 제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그때 예감이 잘못 걸려들었구나. 그 직감적으로 내가 잘못 걸려들었구나 뭔가. 이후 조성룡은 시종일관 한 가지 질문에 시달렸다. 군산 제1고 재직 당시 이광훈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이야기가 며칠 전에 한 얘기라든지 정확하게 1978년에 한 이야기를 제가 제1고등학교에 있던 때니까. 모든 수사의 초점은 이광웅을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에 눈뜨게 했으며 어떻게 의식화시켰는가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윤한봉 씨 대신 제가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윤한봉 씨를 빼버리고 저를 갖다 넣은 거예요. 결국 조성룡은 자생적 공산주의의 배후자가 되었다. 기억도 나지 않는 5년 전 일을 떠올려 어디서 어떤 말로 동료들을 선동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했다. 완전히 제 장문이죠, 이게. 가장 내 손으로 작성한 가장 나에게 불리한 장문. 범죄 사실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의 구매에 맞을 때까지 작성을 하고. 그거의 연속이에요. 거짓으로 지어낸 얘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보던 책을 가져다 밑줄을 그었다. 수십 건의 책에 밑줄을 긋고서야 상황이 일단락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협박은 무시무시했다.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버물러서 오징어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발라버리면 그럼 그뿐이다 이거야. 저는 그 얘기를 거기서 들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런 판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고문이 있었는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을 수소문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당사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중 한 명을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다. 검찰 진술조사하고에서 본 데서의 선생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참여자가 도장을 찍혀있는 거다 그러거든요. 참고인에. 그래서 어쨌든 도장을 찍는다는 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도장이랑 우리 사무실 있으니까 우리 근무일지 찍는 때는 그런 게 찍었으냐고 하더구나. 왜냐면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자신은 수사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오공의 사건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사건 조사의 사건 당시는 방에서 신문을 한다 이만 들으면은 그 밖에서 그 감시를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 출입 감시. 근데 그 안에서 적용한 것은 잘 모르죠. 왜냐면 출입 감시라니까. 안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분들은 그 세 분은 우리 주신 세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수심자지. 결국 고문 여부를 확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불법 연행된 뒤 곧바로 이어진 불법 구금. 그리고 가진 고문과 거짓 자백.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가 도착하고 나서 한 4, 5일 나 고문 가서 받고
와가지고 바로 올 거예요. 하루나 이틀 안짝부터 한 느닷없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4월 19일 날 위령제 지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만 알고 보니까 너희들 이광웅이나 박정석은 빨갱이야. 이렇게 하니까 전성원이가 그렇지 않다. 그분들은 전 순수한 사람들이다. 4.19 위령제나 5.18 위령제를 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럼 잘 됐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된 거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광웅, 박정석 등 교사 5명이 학교 뒷산에 올라 4.19와 5.18 위령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1982년, 즉 5.18이 일어난 지 2년 뒤 일이었다. 관련자는 모두 5명. 이들이 위령제를 지낸 건 사실이었다. 지난 2월, 4.19 위령제를 올렸던 교사들이 근 25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다. 세월이 흘러 산세는 바뀌었지만 그날 그 일만은 어제인 듯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이 비는 선생님들이 5사람이 시간차를 좀씩 두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광훈 선생님, 박정석 선생님, 전성원 선생, 그 다음에 이용열 선생, 그리고 저 이렇게 5이 가면서 간단히 재수를 준비하고 그냥 뭐 구멍가게에서 준비하는 재수 수준이니까 뭐 북어나 뭐 안주거리 몇 가지 하고 막걸리 5이서 간단하게 4.19 위령제 예를 갖췄어요. 술 좀 따르면서 한 분씩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광훈 선생님 뭐 4.19 영령들이요, 5.18 영령들이요 하고 술 한잔 따르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짧은 그 얘기들 한 거지. 자기 소회를 얘기하고.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위령제 장소에 있었다고 돼 있다. 그때 그 정도 선생님들이 빠진 그 정도 5사람이나 빠졌다면 중요한 과목인데 말이에요. 빠졌다면 바로 그냥 발을 넣을 수가 있죠. 그 수업 결손 관계는 제가 철저히 감독을 했거든요. 그날 아마 교밀절 모든 것이 결강으로 앉아 있어요. 그 5사람이. 검찰은 단지 위령제를 지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 즉 4.19와 5.18 위령제를 지낸 교사들이 서로 자아 비판을 한 다음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며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바로 이 얘기가 또 나오면서 바로 명칭이 나오더라고. 뭐 이런 너네들 이름, 이제 단체 이름 뭐라고 지었어? 이제 보면 그 지은 적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너 또 끌려갈 거예요, 갔다가. 뭐 이런 식이니까. 너희 모임 이름이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조직에 이름이 없는 게 어딨어? 아무나 대봐. 금요일. 이름은 소개 아니야? 너희 5명 다 이 남성부 출신의 별성자. 5명이니까 5도 오성회. 맞지? 다 남성고등학교 나온 적이니까 오성애라고. 근데 지었지. 난 남성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름이 또 바뀌어 갖고 왔어요. 오송애라고. 결국 반국가 단체의 이름은 오송회가 되었다. 소나무 아래 모인 5명이 소나무의 고든 절개를 본떠 결성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 2년, 엄혹한 시절. 4.19 위령제를 지낸 교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내용의 자述서를 끊임없이 써야 했다. 기억의 훈제가 시작됐다. 똑같은 조서를 제가 몇백 번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들어진 사건들.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 생각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4.19 때 우리 5명이 뭐 손을 얹고 강령을 채택하고 걔네들은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상당 부분 이제 진실과 그런 어떤 유도된 신문들의 내용들이 혼돈이 돼서 나중에는 기억 자체가 왜곡된다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심적 동요가 결국에는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왜곡 현상 같은 거를 야기할 수가 있죠. 단지 월북 작가의 시를 읽었다는 이유로 끌려간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다. 연행된 지 20여일 만에 부속교사 전원이 서둘러 파면됐다. 징계를 받은 것은 교사들만이 아니었다. 도교육청 행동교육과장, 상무국장, 당시 교육감도 이제 경고 처분받고, 저는 이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감봉 3개월은 그 중징계입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당시 학교장 역시 징계위원회 회부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면됐다. 내가 분명히 사표를 내고 사회까지 표명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징계 파면 되었냐.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소집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징계위원회 소집도 안 했는데 12월 8일자로인가 소집원까지 지어가지고 그냥 새로 만들어서 그냥 올려봤더만요. 1982년 11월 25일 최초 연행일로부터 23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사 이제 조사 시작됐는데 검사 말은 그래요. 여기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오승희를 어떻게 물어보고 오승희 뭐 조직했느냐, 뭐 강령도 하고 뭐 손도 올 건 없고 막 그랬는데 얼마 놓고 조졌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검찰에서는 고문과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술을 부인한 결과는 참혹했다. 꿀 안 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한 10시쯤 됐나? 꿀을 안고 그러더니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뺨을 계속 때렸는데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아주 뺨을 세게 맞았고 그 뺨을 맞아서 얼굴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경찰에서 이렇게 다 불어놓고 여기 와서 부인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만약 거부하면은 내가 그 진실을 부인하면 형사들을 다시 불러요. 그럼 무르르 막 몰려오고 옆방에 대기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경찰이 뒤에 2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 나는 항상 뒤에 있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대공 그 요원들이.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왔다고 믿은 것은 헛된 꿈이었다. 교사들이 당한 수모는 당시 검찰에 소환된 제자들에게 목격됐다. 검찰은 교사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린 제자들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스승을 죄 주려고 말이죠. 하는 자리에 제자를 끌어서 대변시켜서 선생님의 죄를 증언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나오지 않으면 아마 금방 옆에 보니까 박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그 조사실에서 대기하는 자세 자체가 뭐냐면 꽁꽁 묶여가지고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면 와서 하고. 결국 오송의 사건 관련자 9명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와 10조 불고지죄에 걸려 전원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래서 이적에서 적이라 하면 통상 반과단체인 북한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이적 행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게 7조의 내용이고요. 10조는 불고지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반 시민이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조의 의미는 국민 모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무렵 이들은 공소장을 받아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광훈과 박정석 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송회를 결성했다는 항목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미 각 언론 매체에도 자생적 교사간첩단 오송회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모든 수사의 초점 역시 오송의 결성에 모아졌던 데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 내가 뭘 눈치를 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채 안 가가지고, 9명이 진술이 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시험해 봤어요, 한번. 그때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그 간 시간이, 3시, 4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그때 아마 우리가 1시쯤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지고 쭉 오면 나한테 다시 와서 1시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계기가 돼요. 황윤태는 위령제 시간을 변경해 보기로 한다. 원래는 오후 1시부터 약 10분간 지냈던 위령제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지낸 걸로 진술해봤다. 예상대로 9명을 한 바퀴 돌고 온 메모지가 다시 황윤태에게 돌아왔을 때 시간은 오후 3시로 수정돼 있었다. 그것은 황윤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나는 그 시간에 얘들 한 300명 모아놓고 4월 19일 날 나는 그 시간대에 나는 특강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도 한번 연락해 보시오. 그럼 검사가 우리 쌍이 확 변해버리더라고. 5명 중에서 1명이 빠지자 오송회라는 반국가 단체 결성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건이라 명칭이 변경될 수는 없었다. 1983년 5월 24일 드디어 1심 결심 재판이 열렸다. 그때까지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9명 중에서 실형을 받은 것은 단 3명. 나머지는 모두 선고유예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건 무죄나 똑같은 거야. 그런 유해 사건에도 그래도 그 1심 재판장이 비교적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걸 무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고유예라도 했다고 하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사람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야. 도경에서 해가지고 검찰로 넘길 때는 상당히 그 범죄 사실 개수가, 범죄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검찰에서 한 반 정도로 줄었을 거예요. 줄였어요, 검사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줄였는데도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 그 뭐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고를 한 거죠. 문제는 1심이었다. 3명 실형에 6명 선고유예는 검찰과 피고 측 모두에게 불만이었고 결국은 쌍방 항소에 들어갔다. 2달 후 항소심 결심 판결이 열리는 7월 28일 법정은 분위기부터 전혀 달랐다. 법정에 들어서니까 그 교도대원들이 꽉 들어찼어요, 법정에. 아니, 법정에 왜 교도대원들이 들어옵니까? 밖에도 꽉 진을 치고 있고, 밖에는 아마 한 100여 명? 법정을 말하자면 철통과 대고 쏴버린 거 안팎을, 법정 안팎을. 재판에 제약도 많고, 이거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상 가겠느냐 했었는데 재판관은 뭐 졸기인수고. 재판은 검사의 일방적인 신문과 판사의 무관심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모두가 놀랐다.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이른바 올려치기 판결이 난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명이 감형되리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6명을 포함 9명 전원에게 징역 1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다. 아이, 그 세상에, 그것이 당연히 지금 무죄를 해야 오는데, 1심에서 선고유예라도 이렇게 했으면 2심에서는 얼씨구 좋다고 1심대로 말하자면 검사 항소를 기각했어야 최소한도 그래야 조금만 이만큼이라도 양심 있다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9명 전원 법정 구속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날
선고를 하는데 전부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구속이라도 하겠는가 했는데 세상에 법정 구속을 그냥 시켜버리는데 이건 5.18 광주의 살상이 또 재판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행되는 거라 통곡을 했죠. 통곡을. 2005년 여름 그때 왜 그렇게 올려치기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단서 하나가 밝혀졌다. 1980년에서 85년까지 전두환 정권에 깊숙이 관여했던 박철원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정리한 회고록에 오송의 사건과 관련한 비화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오송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들과의 만찬장에서 오송의 사건을 예로 들며 빨갱이를 무죄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7월 14일 법무부 및 검찰 간부 34명이 모인 행사장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또다시 오송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무죄 판결한 판사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보안 부장판사는 옥봇을 위기에 처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오송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고 관련자는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당시 판결을 할 때 상부나 기타 권력기관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유무형의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적어도. 부장 판사께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그게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은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 불이익을 입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송의 사건 관련자는 1988년 9명 전원 사면 복권됐다.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5년을 꼬박 복역한 뒤 학원가를 전전했던 박정석. 이제는 교단으로 돌아갔지만 그에게 오송의 사건은 아직도 참혹한 현실이다. 3학년 내가 수업을 맡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속에서 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민감해요. 예를 들면 똑똑똑 물방울 소리 같으면 그런 소리에 같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밤에 딸가락하는 소리도 못 들어요. 빨갱이로 몰리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막노동판까지 뛰어들었던 최규구는 복직 후 정교조 활동에 나섰다. 유일하게 공대 출신의 기술교사였던 이용렬 역시 교단으로 돌아갔다. 그는 교직이야말로 자신의 천직이라고 믿고 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전통음료 사업을 시작한 황윤태. 아직도 교단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2005년 9월 방송국으로 돌아간 조성룡은 관련자 중 가장 늦게 현직에 복귀한 경우다. 그는 사건 이후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족쇄에 걸려 들어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완전히. 이게 어떤 것이 변했냐 하면요. 이게 사람이 그 장래에 희망이 없어지고 현재 그 경제적 고통을 헤어날 길이 없고 이제는 자주 보지 못하는 얼굴들도 있다. 몇 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간 전상원. 출판물에 사파를 그리면서 치과하고 있는 미술교사 엄택수. 모두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얼마 전 딸을 여인 강상기. 딸이 6살 때 잡혀들어가 1년을 옥살이했다. 시작은 시집 한 권이었다. 어쩌면 이들 모두 자생 간첩단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수사관들도 그러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자꾸 만들어라는 게 괴로워 죽겠네. 또 그러더라고. 아, 그게 직접? 수사관들이 그렇게 옆에서 나를 담당한 수사관이
아, 이거 좀 너무 무리한데 말이야. 이게 훈방감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이광웅이다. 출소한 지 4년 만에 위암으로 떠난 이광웅. 그는 이제 화가인 아내 김문자의 그림 속에만 남아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평생을 마음의 지주로 삼았던 남편을 보낸 뒤 아내 김문자는 시골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제일 그리울 때요. 아름다운 거를 만날 때, 뭐 예를 들어 꽃이 필 때라든가, 여보 이거 꽃이 폈네, 뭐 할미꽃이 폈네요, 무슨 뭐 복수초가 폈네요, 매발톱이 폈네요. 그리고 아 여기 당신 좋아하는 엄나물이 있네요. 엄나무에 순이 봄에 이렇게 사람 따서 엄나물. 향기로운 걸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그게요. 아주 적적하죠. 정막이지. 25년 전 혈기왕성했던 교사들이 머리에 서리를 얹은 채 한자리에 모였다. 오로지 목숨 걸고 좋은 시를 쓰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없는 이광웅의 빈자리. 이광웅 선생님 미안하네. 세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를 자주 와보지도 못하고 여기 묘비도 없이 마치 이름 없는 묘소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두의 모습과 근사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광웅 선생님은 평소에 맑고 아름답게 살라고는 소망이 있었고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참다운 교수가 되기를 원했고 앞으로 이광웅 선생님은 한을 풀어드리도록 남은 자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던 이광웅의 시처럼 목숨을 걸고 좋은 선생이 되고 싶었고 목숨을 걸고 좋은 시도 쓰고 싶었으며 목숨을 걸고 참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서슬퍼런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발발. 1980년 8월 4일 전국의 삼청교육대 소집령 공식 발표. 1980년 9월 1일 전두환 11대 대통령 취임.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6차 개정 7조 및 10조 강화.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발생. 1981년에서 82년 국가보안법 입건자 구속자 수 급증. 전현직 교사 9명이 연루된 오성의 사건. 전대미문의 자생 교사 간첩단으로 발표됐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은 채 국가를 상대로 무죄 판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